두 번째 발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강남 대장학문학과 강정현 교수께서 지도해 주신 3년차 최우람 선생님의 발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외과 3년차 최우람입니다. 이번 연구는 대장학문외과 강정현 교수님 아래에서 진행된 연구고, CA19-9가의 논메타스타틱 콜로렉탈 캔서에서의 클리니컬 유스풀니스 그리고 프로그노스틱 팩터에 대해서 연구해보는 걸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CA와 CA19-9는 콜로렉탈 캔서의 튜머 마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CA19- 단일 검사 결과만으로는 이제 종양 표지자로 충분할까라는 생각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연구는 이제 비전이성 콜로렉탈 캔서의 환자의 수술 전 및 수술 후 CA19-9의 트렌드를 확인하였고, 컷오프 밸류 제시를 통해서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는 레트로스펙티브 싱글 인스티튜션 스터디고 2004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콜로렉탈 서저리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히스톨로직하게 스테이지 1에서 3 아데노카시노마로 진단된 콜론 및 렉탈 캔서 환자분들을 인롤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게 저희가 CA19-9를 수술 전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측정해서 비교를 해서 트렌드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CA19-9는 그 프리옵 이밸루에이션 할 때 수술 3개월 안에 결과를 이용을 했고, 그리고 수술 후 POD 5에서 7일 이때 루틴하게 CA19-9 결과를 체열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은 이제 5년 동안 그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였고, 통계학적으로는 이제 카플란-마이어 방법을 통해 오버럴 서바이벌 그리고 로그랭크 시험도 같이 이용하였고, 단일 변수 및 다변수 분석은 콕스 프로포셔널 하저드 리그레션 모델을 통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컷오프 밸류를 이제 제시하는 게 이제 저희 목적 중 하나인데, 뒤에 이제 restricted cubic spindle curve를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우상향 곡선을 보이는 것을 보고 저희가 컷오프 밸류 측정을 위해서 엑스타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서바이벌의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기준값을 구할 수 있었고, 저희가 이것을 이제 그 컷오프 밸류를 제시하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연구들에서 CA19-9에 대해 연구에서 이제 어떤 연구에서는 22.4, 또 다른 연구에서 37.0 등 들쭉날쭉한 값이 이제 연구 결과로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CA와 같이 이제 스탠다드라이즈드 이제 밸류가 없는 상태라서 이것을 임상적으로 응용하기 위해 컷오프 밸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결과입니다. 환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4년에서 2013년까지 환자분들을 모았고, 여기서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지스트, 그리고 아날 캔서, 아펜디셜 캔서는 익스클루전 되었고, 스테이지 0, 스테이지 4에는 이제 익스클루전, 그리고 케모세라피를 받았거나 이머전시 OP, FAP, 그리고 HNPCC, 그리고 크론 디지즈, 더블 프라이머리 환자들도 모두 제어해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리오퍼레이티브 CA19-9 그리고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CA19-9가 이제 모두 존재하는 환자들을 추렸을 때 816명의 환자분들을 인클루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결과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그 restricted cubic spindle curve를 나타낸 건데, 모든 CA19-9 값에 대해서 해저드 레이시오를 모두 이제 점 찍어서 표현한 것이고, 아래쪽에 선은 이제 경향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상향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고, CA19-9가 증가할수록 해저드 레이시오가 올라가는 양상은 수술 전 프리 CA19-9 그리고 포스트 CA19-9 모두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준을 통해서 컷오프 밸류를 찾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컷오프 밸류를 저희가 엑스타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사를 했을 때, 수술 전에 그 컷오프 밸류는 18.9, 그리고 수술 후에 19-9는 21.4로 계산을 했고, 이건 트랙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제 나온 검사 결과 값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컷오프 밸류를 기준으로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특징을 이제 페이션트 캐릭터릭스를 조사를 한 거고, 예상했던 것처럼 그 CA19- 이제 높은 군에 있어서 이제 LVI, 그 림프노드 스테이지, 케모세라피 모두 높은 것을 확인했고, 포스트오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통해 그 컷오프 밸류 기준으로 이제 수술 전 군에서 이제 하이 리스크, 로우 리스크 두 군으로 나눠서 수술 전에 CA19-9가 높았던 군, 그리고 낮았던 군을 그래프를 서바이벌 프로바빌리티를 카플란 마이어 커브로 표현한 겁니다. 그 19-9가 이제 컷오프 밸류보다 낮은 군이 높은 군보다 이제 서바이벌 프로바빌리티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경향은 수술 후에 측정한 CA19-9에서도 동일한 경향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이게 수술 전과 후의 트렌드를 저희가 비교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4가지 군으로 그룹화를 하였습니다. 수술 전에 CA19-9가 컷오프 밸류보다 높은 군, 낮은 군, 그리고 수술 후에 CA19-9가 높은 군, 낮은 군,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를 이제 정의를 했고, 요거를 저희가 로우, 하이, 로우, 하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수술 전이고 수술 후,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11, 12, 2로 이제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군간의 이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 사후 검정을 시행했고, 11과 12에서는 이제 0.6147 값으로 이제 큰 차이가 없다는 이제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고, 그리고 요 1, 2군에서는 이제 N수가 15명으로 적어서 11, 그리고 수술 전에 낮고 수술 후에 낮은 군과 수술 전에 낮고 수술 후에 높은 군을 이제 같은 군으로 묶었고, 그리고 수술 전에 높고 수술 후에 떨어지는 군을 이제 그룹 2, 디크리즈드 그룹으로 명명, 그리고 수술 전에 높고 수술 후에도 높았던 군을 2, 2로 명명해서 그룹 3로 이제 해서 트렌드를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했을 때 그 그룹 1에 해당하는 이제 초록색과 이제 주황색에서는 이제 서바이벌 프로바빌리티가 그룹 2와 3보다 높은 것을 보였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그룹 2, 3 순으로 서바이벌 프로바빌리티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일 변수 분석을 했을 때 CA19-9 트렌드를 봤을 때 모두 P값 유의한 값을 낮았고, 해저드 레이시오를 비교했을 때 그룹 1보다 그룹 2, 3에서 훨씬 더 많은 높은 해저드 레이시오 구간을 보였습니다. 그 외 다른 검사들도 많은 것들이 유의미한 그 데이터를 보여드렸고, 그리고 다변수 분석을 통해 이제 여기에는 저희가 나이, BMI, CA, 튜머 사이즈, 히스톨로지 그레이드, 그리고 컴플리케이션, LVS 스테이지 등을 이제 다변수 분석으로 분석을 했을 때 그 G1, G2, G3에 대해서 해저드 레이시오가 이제 갈수록 증가하는, 즉 CA19-9가 높을수록, 그리고 수술 후에 전에도 높은 군에 대해서 해저드 레이시오가 높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인덱스를 통해 이제 비교를 했고, 이제 요 결과를 통해서 수술 전 그리고 수술 후에 19-9를 보는 것보다 트렌드를 보는 것이 더 환자 예측에 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것은 CEA와 CA19-9를 이제 CEA 기준으로 이제 다시 서바이벌 프로바빌리티를 이제 계산을 한 건데, 요게 이제 CEA와 이제 CA19-9를 이제 같이 이제 대장암의 튜머 마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경향성은 CEA가 낮은 군일수록 그 서바이벌 프로바빌리티가 더 높고, 그리고 CEA가 높을수록 이제 초반에 서바이벌 프로바빌리티가 낮은 것을 보였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그룹 1, 2, 3의 경향성은 CA19-9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가 후향적 단일기관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저희 연구의 장점은 수술 전에 이제 CA19-9 같은 경우 이밸류에이션 때 측정을 하지만 수술 후에 검사 결과는 일괄적으로 POD 5일에서 7일 사이에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정확한 시점에 데이터를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수 있었고, 요거에 따라서 CA19-9 트렌드를 이제 조사했을 때 이 데이터가 릴라이어블한 데이터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A19-9를 단독으로 보는 것보다
그 트렌드, 증가하고 감소하는 양상을 보면서 환자분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 저희의 그 결론인데, 그래서 결론은 CA19-9는 이제 콜레렉탈 캔서에 있어서 이제 좋은 예후이자 진단 마커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수술 전에 CA19-9를 보거나 수술 후에 CA19-9를 보는 것보다 요 수술 전후에 이제 트렌드를 보는 것이 환자분의 예후 예측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요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3년차 기부장 최우람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관련 중요 PPT 띄워주시고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식입니다. 최우람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CA99이 제 석사하고 박사 논문이라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 그 CA99이 그 바이오 신테시스 생합성하는 과정에서 그 루이스 안티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루이스 혈액형을 해야지 매칭이 됩니다. 근데 한 15%에서 루이스 혈액형 네거티브인 사람들은 CA99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최고람 선생님이 보여주신 로우 그룹이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스토마 캔서에서도 스타디가 됐고 췌장암이나 빌리어리 캔서에서도 많이 스타디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향을 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 그 로우 그룹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근본적인 거는 루이스 혈액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루이스 혈액형 A하고 루이스 B 혈액형하고의 그 스탠다드 값, 레퍼런스 밸류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높다 낮다를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보완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제언을 드리면 어차피 루이스 혈액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로우는 다 빼버리고 그다음에 로우 하이가 왜 그렇게 생겼나요? 로우 하이는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사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요 회기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사후 분석을 진행을 해서 두 차이가 그 로우 그룹과 로우 하이 그룹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제 그 감안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최담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우 하이가 원래 이게 혈액형이라도 혈액형이 아니라 조직 혈액형이거든요. 조직에 캔서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이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캔서가 분비가 안 되다가 나중에 분비되면서 하이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로우나 로우 하이나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하고 상의는 하시겠지만 로우 하이나 아니 하이 하이만 가지고 평가하시면 어떨까 하는 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남의 정준입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교수님. 네. 이 처음에 이제 기준을 정한 게 수술 전, 수술 후 기준값이 다른데, 그럼 지금 이게 로우라고 한 거는 그 기준값, 다른 기준값을 가지고 로우라고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처음에 뭐 컷오프 밸류를 정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것 같은데, 뭐 해저드 레이쇼 비교하고 하셨는데 그게 해저드 레이쇼가 뭐에 대한 원래 이게 튜머 마커가 CA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블러드에서 캔서 진단을 위해서 하나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리커런스를 확인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해저드 레이쇼 구하고 이 컷오프 밸류 구하고 지금 얘기한 건 대부분 다 프로그노시스랑 관련된 거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값을 구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컷오프 밸류는 수술 전 값과 수술 후 값 두 개가 있는 게 맞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수술 전에 컷오프 밸류는 18.9, 그리고 수술 후에 컷오프 밸류는 21.4로 제시를 했고,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하이군과 로우군으로 해서 하이, 로우 이렇게 그 배정을 했고요, 교수님. 그리고 그러면은 같은 네, 환자에서 수술 전 수술 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술 전 가면 18점 얼마고 수술 후는 21점 얼마면 예를 들어 수술 전에 19면 하이잖아요. 네. 수술 후면 로우고 이게 이렇게 정하는 게 다르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체열 시점을 그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때 그 프리옵에 측정한 것에 컷오프 밸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로우 하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수술 후에 이제 컷오프 밸류 기준으로 로우 하이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점이면 수술 전에 19고 수술 후에 19면 이 사람은 그 수술하고 나서 값이 변화가 없는데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진 걸로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네요. 그렇게 하는 게. 변화가 없는데. 음, 네, 같이 연구를 진행한 강정현입니다. 정준 교수님께서 이제 그 기준치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하이에서 로우로 됐다라는 그런 개념이 지금 사실 저희가 제시한 기준과 좀 이제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경식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조금 이제 연관성이 있어서 간단히 제 의견을 좀 드리면요. 이게 이제 저희가 프리옵에서 기준을 한번 정했고 그 포스트업 5일에서 7일째 저희가 루틴으로 CA99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측정을 하는 게 사실 상당히 예전부터 루틴 프로시저 같이 저희 하고 있어가지고 이 임상에서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환자들을 대상으로 꼭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CA99이 프로그노스 팩터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의 기존 연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좀 포커싱을 한 거는 이렇게 쇼터만 이미디어 포스트업의 CA99의 변화가 예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지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어려웠던 부분은 기준이란 게 사실 다른 연구에서 제시한 게 있긴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뭐 잡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미디어 포스트업에 얼마만큼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가 된 게 거의가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그 기준을 좀 제시해주는 통계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기준을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기준이 비슷하긴 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고 오히려 포스트업의 POD에 5일에서 7일째 된 CA99이 기준이 약간 더 높게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준에 따라서 환자를 분류를 해보니 그 로우 그룹으로 돼 있는 일부 환자 중에 사실 예를 들면 뭐 한 17 정도였다가 포스트업에 한 20, 뭐 한 2 정도가 된 이런 작은 변화가 있었던 환자들이 로우 하이 그룹으로 이제 어사인이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적은 숫자지만 그런 환자들이 좀 발생은 했는데 그런 환자들이 피지올로직하게 어떤 변화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게 임상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측정 값에 약간의 오차 같은 거에 대한 그런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후의 차이가 없어서 이제 그 그룹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기존의 로우 그룹으로 됐었지만 하이로 올라간 그룹은 그냥 기존의 로우 그룹이면서 로우였던 그 그룹과 같이 계산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조금 그 어떤 작은 스몰 값에 따라서 로우하고 하이의 경계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할 때 좀 주의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연구의 어떤 의미를 찾자면 이 CA19-9을 쇼텀하게 측정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존에 한 번만 측정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프로노스틱한 어떤 파워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정도로 지금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그렇다면 제 어, 생각에는 이거를 그냥 컷오프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단 그러니까 이 측정 오차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값을 이상 그 측정 오차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변화 값을 가지고 한다면 기준을 정하지 말고 수술 전 값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그럼 떨어진 거고 음. 뭐 떨어져도 편차 내에 있다고 하면 그건 안 떨어진 거고 뭐 편차보다 더 많이 올라갔으면 올라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일로 변화를 비교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중간에 지금 강정현 교수 말씀하신 그런 환자들 말고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이상한 베리로 나온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다른 그룹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그런데도 서바이벌이 차이가 있다고 나오면 그거는 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김경식입니다. 저도 지금 정준 교수님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헤파토마에서 제가 이거랑 유사한 걸로 했었거든요. 헤파토마에도 영상 진단 되는데 알파피토 프로테인이나 피부과도 네가티브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혈액형하고도 좌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거를 통계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 우리가 기존적으로 투폴드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라가면 의미가 있고 2배 이상 떨어지면 어 그 두 배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서 수술 전하고 수술 후에 두 배 변화를 보시면 좀 어떨까? 그거 한번 통계하시는 분하고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최열람 선생님이 이 CA19의 하프라이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면 5일에서 7일째 잰 게 하프라이프 우리가 그냥 기존으로 입원하고 있어서 수술하고 7일째 체크하고 있는데 이게 캔서마다 조금 하프라이트가 달라요. 그래서 헤파토마도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어떤 안 떨어지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영상 진단하고 비교한 적이 있는데 한번 하프라이프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통계하시는 분하고 상의해서 몇 배 떨어지는 거 투폴드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로우로우는 변화한 사람 없는 거고 하이하이도 변화하는 거 없는데 하이하이는 로우로우에는 루이스 네가티브가 들어갈 수 있고 하이하이는 루이스 네가티브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디스커션에 쓰시면 지금 루이스 혈액형이 검사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시는 분은 엄청나게 비평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피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박세호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잠깐 들리시나요? 네, 드립니다. 교수님. 아, 예. 저희도 튜머 마커 관련돼서 유방암에서도 뭐 사실 가끔 이제 논문들이 예전에 많이 나왔어서 이게 좀 원래 이 튜머 마커라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서론에서 이제 암 진단을 위해서 사실 어떤 이제 정규 분포라는 어떤 이제 가정하에 그런 어느 정해진 뭐 투폴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상 그러니까 이상치를 우리가 이제 뭐 높다 또는 그거보다 낮다 뭐 이런 게 임상 병리학적으로 사실은 정해진 게 이제 저희 레퍼런스 참고 범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각 병원에서 참고 범위도 사실은 조금씩은 이제 검사 방법, 뭐 쓰는 시약 뭐 이런 것마다 조금 이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강남에서 쓰는 그냥 통상적인 그 참고 범위를 가지고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일반인에서 사실은 제시된 어떤 검사 기준값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제 어떤 대장암 환자 분에서는 좀 밸류가 이제 다르고 또는 뭐 컷오프가 다를 것 같다라는 거는 이미 많은 암종에서 사실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뭐 전후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런 엑스타일 거부를 뭐 전후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일관된 그냥 뭐 이상치를 그냥 가정을 갖고 정한다면 그런 원래 이제 정상인에서 하는 그런 레퍼런스 밸류와 환자군에서 또는 치료 전후에 이런 여러 가지 값들에 대한 하나의 기준값을 뭐 그렇게 한번 비교해서
분석해보면 그런 것도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제안 한번 드립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남체육과 김상현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교수님. 선생님, 그 마지막에 컨클루전이 이제 트렌드가 조금 더 그 유의미하게 이제 대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로 이제 C 인덱스 값이 트렌드 값이 이제 조금 더 프리옵 C 19-9보다 이제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게 보시면은 값이 높은 건 한데 얘도 이제 95% CI 값이 있으면은 트렌드 같은 경우에 0.59에서 0.68 사이고 프리옵 같은 경우에 0.757에서 0.66 사이고 그래서 이게 통계학적으로 이게 수치 자체는 값은 높기는 한데 이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또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렇게 AUC 값이나 C인덱스 값에 그 유의미한 차이가 정말 있는지 비교하는 게 이제 드론 테스트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유의미하게 갈라졌으면은 이 수치가 이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트렌드가 조금 더 파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이제 가설의 통계학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김선 선생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Estimated Difference를 밑에 제시를 하고 있고, Estimate Difference의 그 신뢰 구간이 0보다 큰 구간으로 모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계적으로 그 C99 트렌드가 프리나 포스트에 비해서 통계적으로도 우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이고요. 들롱 테스트는 사실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가능한데 이렇게 프로그노스틱 그 벡터 인지를 보는 데 있어서는 좀 적절하지가 않아서 사실 이런 에스티메이트 디퍼런스라든지 통계적인 부분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저희 채팅창에 전공의들 평가 발표에 대한 평가 링크가 있습니다. 교수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링크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아, 채팅창에?